안녕하세요. 예. 자, 인문종합반 끝나고 이제 기본종합반 시작인데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진짜 수험 기간이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결석 좀 하지 마세요. 벌써부터 지금 한 5명 지금 지각했는데 전날부터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중급회계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길게 안 할게요, 진짜. 자, 첫 번째 과목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에 우리 과목 이름은 회계학이라고 출제가 되죠. 그 회계학의 이제 시험 범위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계 원리를 배우는데 회계 원리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뒤에 있는 재무회계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고 그 안 보던 분들이 좀 계신데 회계 원리 저한테 안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학교에서는 들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학원이나? 아예 안 들으셨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잠깐 오늘 상담 좀 해야겠네. 어쨌든 그걸 넘기기 위한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제 수업 다 들었으니까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꼭 수강하신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우리 회계원리를 듣고 나면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제 중급회계 그리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회계라는 것도 출제가 되고요. 제가 회계 원리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2007년도부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 원래는 단식부기를 썼었어요. 복식부기를 안 쓰고. 근데 복식부기를 도입을 했고요. 2009년도에 국가회계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가계부처럼 쓰다가 이제 복식부기가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공인회계사에 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도입된 거예요. 열받죠, 여러분들? 저는 공부 안 하고 시험 쳤는데. 자, 그래서 정부에게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1차 시험 회계학이 이것만 출제되는 게 아니죠. 다른 과목과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영태 선생님이 가르치는 원가관리 회계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그럼 일단 회계사 시험에는 일단 회계사 시험이 1차 시험이 550점인 건 아세요? 다 100점씩이고 네 과목은 제 과목만 150점이에요. 물론 원가 관리 회계랑 같이 있기 때문에 150점 전부 다 제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CPA 1차 시험 기준으로 출제가 다른 과목들은 40문제가 출제돼서 한 문제당 2.5점이거든요. 근데 저희 과목은 3점씩입니다. 그래서 50문제가 출제가 되고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CPA 1차 중급회계가 25문제, 그리고 고급회계가 10문제, 그리고 정부회계가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부분은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고요. 정부회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책 작업이 막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10권 이상을 제가 혼자 다 해야 돼가지고 다른 분이 객관식 시간에 와서 강의를 할 거예요. 다른 학원들은 12월에 하는 학원들도 있고요. 8월에 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땡길 거예요. 아시겠죠? 땡겨서 일찍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맨 마지막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좀 분량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1차 시험을 붙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40문제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원가관리회계가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었는데 지분이 좀 줄었어요. 1차에서. 그래서 1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총 150점 중에서 50점이니까 한 문제당 3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 커버하는 것은 중급회계를 지금 커버하는 거다. 25문제. 그러니까 한 75점 정도 커버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2차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강의는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가르쳐준 주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1차 시험이고요. 주관식으로 출제되면 2차 시험입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2차가 어려운 것 뿐이야. 문제가 조금 더 크고. 근데 요즘은 또 채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가 더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히려 전 과목 중에서 1, 2차 시험을 동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붙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과목이 재무회계예요. 자, 2차 시험은 다행스럽게도 정부회계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시험 때만 공부하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시험에는 중급회계가 100점이고요. 고급회계가 50점입니다. 어쨌든 2차 시험은 좀 다르죠. 우리 부분 합격제가 있고 60%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다른 네 과목은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150점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죠. 근데 왜 시험 시간만 늘려놓은 걸까요? 저희 때는 100점이었는데 비중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시험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을 토요일 날 3과목을 보고요. 일요일 날
두 과목을 보는데 저희 재무회계 과목이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봐요. 다른 과목은 다 2시간씩 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커버할 부분은 요 중급회계 1차 25문제와 2차 100점 정도다. 150점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2차 때 1차 때는 비중이 되게 적은데요. 2차 때는 10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차 동시에 있는 과목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세무사 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세무사 동영상 판매 때문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CTA 1차 시험 기준으로 CTA는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중급회계에서 한 22문제에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가관리액에서 CTA 같은 경우에는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요거는 이제 비중이 있는데 고급회계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회계사 고급회계 분량이 이만큼이라면 세무사에서 나오는 고급회계 분량은요 정말 쉬운 것만 골라서 나오기 때문에 회계사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 전용 고급회계를 들으시면 될 거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 찍어 드릴게요. 책을 발간을 해서. 어차피 회계사 책은 이미 다 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0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가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제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험 보시는 분들 거의 뭐 행서법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거의 제끼고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회계사 1차를 떨어지면 세무사 1차를 다시 보고, 근데 둘 중에 먼저 붙은 걸로 2차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양시생이라고 하는데 회계사 공부를 하시던 분이 세무사를 치신다 그러면 되게 쉽게 출제가 되니까, 너무 쉽게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사 2차는 400점 만점에 4과목이거든요. 근데 재무회계가 비중이 없어요. 세무사 쪽에서는 원재운회계사가 탑이고 세법이 30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회계는 세무사 2차에 회계학 일부라고 해서 원가랑 같이 출제가 돼요. 60문제에 60점에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 40점 출제가 되고, 회계학 일부라고 해서 이것도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커버하는 내용들을 해서 회계사 세무사 반에서 하는 내용은 그냥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회계사 시험이 2차 시험 때 조금 더 지엽적인 문제를 내긴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세무사 준비생들은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동영상 듣는 데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제가 타자잖아요. 중급회계, 고급회계,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급회계 배우고 있다. 자, 두 번째 설명 안 할게요.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자,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공부 방법인데, 그래도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 만났었잖아요. 13번이나 우리가 만났었잖아요. 회계원리 때. 여러분들 결석이랑 지각 너무 많이 해.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결석이나 지각하지 마세요. 결석과 지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장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석이나 지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제가 학교에서도 되게 강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학교 교수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시간 강사로도 상당히 강의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3학점짜리 한 2주 정도 나가는 분량이 제가 4시간에 나가버려요. 진도가. 그러면 하루만 빠져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회계학은. 다음 내용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살다 보면은 무한폐렴 같은 것도 지금 발생했고, 몸도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일들 다 겪어봤지만, 근데 그런 일을 잘 겪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전문직을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처음부터 결석 지각하면서 뭘 하려고 해요. 그럼 그냥 환불하세요. 저는 그러고 말하고 싶어.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받지 않는다면 지금 그냥 바로 환불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 위한 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 방법인데, 지금 이제 종합반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고시에 붙으려면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라고 말을 하는데 예습은 할 시간이 없는 거 이제 알겠죠? 네, 회계 원리 할 때도 할 시간이 없는데 중급 회계 하면서 여러 과목 나가면 8시간 수업도 한 이틀 정도 있고 쉽지 않아요. 예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드로메다로 가거나 블랙홀로 빠지니까. 네,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냥 바로 고시 공부는 그날 복습하는 커리큘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합반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그날 복습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 주만 한번 생각해봐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우리가 수업이 있습니다. 다른 학원들 다 6일 수업을 해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라고 하면 4시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4시간 수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8시간 수업을 한 다음에 인생에 지쳤어 지금. 그 다음에 뭐 11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래서 한 과목 정도 복습할 시간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맞잖아. 그게 맞는 말이야. 나도 복습을 못해요. 나도 지금 다시 이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8시간 수업이 있는 때는 복습을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시간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 복습 시간 한 4시간 걸린다 그랬죠. 근데 다음날 복습하면 8시간이나 6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랬죠 복습 시간이. 그러니까 그날 수업 들은 거 복습 4시간 하고 그날 수업 들은 거 복습 4시간을 하고 요때 복습을 할 때 요게 밀렸잖아 지금. 내가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복습하면 시간이 6시간 7시간이 걸려요. 내가 수업을 들은 날 복습을 해야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금방 복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해 놓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복습하고 요거 복습하고 요거 복습하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체크해 놓는 거는 요런 때 시간이 있죠. 그쵸?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복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는 밀린 걸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운 거 일단 그날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잘 조절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필기가 좀 많은 강의를 하죠. 저도 팔 아파요. 저 필기 안 하면서 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각화해서 강의하고 분계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기 때문에 내가 팔이 아프면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구 플러스 노트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포인트 재무회계라고 만들어놨죠. 그것을 말로 풀어놓은 걸 조금 더 짧게 하는 게 나의 필기이기 때문에 거의 제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 2개 정도는 너무 지저분해서 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다 넣었는데 그래서 한 2장 정도 연습장 갖고 와서 나중에 금융자산 할 때만 좀 그림 그 예제에다가 껴놓을 거 한 그 정도는 가져와야 돼. 그때만 금융자산 때만 한 2개만 그림을 못 그렸다. 나머지는 다 책에 다 그림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우리 계산기를 가져와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한 18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우리 회계월 때 제가 계산기로만 푸는 방법 한 3개 정도 알려줬죠. 같이 해보면 아침에 퀴즈 볼 때 풀 수 있지 않아요? 잘 안 돼? 그러니까 계산기 신공을 제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계산기 좀 지참하세요.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카시오 14자리 사야 됩니다. 12자리 사면 실무까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수험생 때 샀는데 지금 20몇 년간 지금 쓰고 있다고. 고장 안 나요. 그래서 14자리를 쓰셔야지 이제 실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사실 3일에서 하나 더 줘요. 합격하면 회계사 합격하면 회계법인에서 한 개 더 준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관리형 종합반 학생들은 이제 퀴즈를 볼 건데 퀴즈 매일매일 5문제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자꾸 저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강 들으시는 분들만 이제 관리형 종합반 시험 볼 건데 제가 5문제씩 낼 건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기출 문제만 낼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만든 문제를 낼 것인가? 섞어서 낼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기출 문제는 제가 계속 풀어줄 거거든요. 객관식 시간에. 그리고 우리 책에 요 기본서에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 10문제가 있다면 객관식 책에는 한 30문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또 풀게 되잖아. 그래서 신유형 문제도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든 문제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그렇게 낼 건데 낼 때 어떻게 낼 거냐면 제가 그랬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난이도가 상인 게 있고 중인 게 있고 하인 게 있다고. 우리 회계학은 80분에 5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분 36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80문제를 80분에 봐요. 그래서 상법을 20분에 다 푼다고 해도
한 1분 20초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되게 부족한 시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상문제를 건드려서 틀리면 그냥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한 3문제 떨어지는 효과랑 똑같아. 예,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난이도 하인 거, 중인 거, 상인 거, 옛날에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할 때는 상인 건 잘 안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낼 거예요. 한 문제, 3문제,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거야. 4개 맞자. 잘 골라서. 시간도 옛날에는 이렇게 5문제면은 뭐 20분 주고 막 그랬어. 퀴즈 볼 때. 그럼 내가 시험장에서 풀 수 있을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실제 시간은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계속 시험을 볼 거니까 여러분들 요걸 골라 푸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방법이죠. 자, 복습 방법. 자, 우리 책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 그럼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본문을 정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문을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이제 회계는 숫자가 들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서 문구를 얘기할 때 회계 처리를 해봐야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정독하시고 예제까지 이제 복습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권고사항이 최소. 여러분들 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운 이유가 이제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예제까지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관식 중에서 좀 특이한 거나 객관식 중에서 내용이 앞에 내용에 없는 거 그런 것만 한두 문제 풀어줘.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풀어준 문제, 제가 풀어준 뒤에 연습 문제 여기까지는 꼭 하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한 3-4시간 정도 복습 시간이 걸릴 거야. 2-3시간. 좀 짧게 걸리는 건 2-3시간이고요. 좀 많이 걸리는 단어는 3-4시간이다. 최소 여기까지는 하고 오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초반이니까 난 2차도 그냥 한 방에 붙고 싶고 나는 1년 반 만에 붙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본문이 있고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도 풀어.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요 문제가 한 13문제 정도 나와요. 이걸 이론형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OX 문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단원별로 10문제 이상씩 넣어놨어요. 뭐 20문제 들어간 단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식 2차 문제, 기출문제 다 해답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복습하잖아? 그럼 내가 12장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7장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안 들려요. 이게 수업이 계속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미루게 돼. 그럼 다 진도가 다 미뤄지잖아? 그러면 한 석 달 지나면 이게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무수히 많은 종합반 학생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인생은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지? 어쨌든 이 책을 이제 다독을 해야 돼요. 3번 이상 봐야지 합격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한 다음에 2회독 할 때 이걸 풀면요. 이 부분을 풀면 1회독 할 때 풀면 한 4시간 걸린다면 2회독 할 때 풀면 3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객관식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 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 그때 시간 될 때 풀어보시면 되니까 지금 너무 욕심 갖지 말고 내가 여러 과목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본문 정독하고 예제까지만 풀면 돼. 그리고 제 예제는 1, 2차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집어넣은 책이기 때문에 이거 다 공부 안 하고 예제만 정확하게 풀어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 붙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요 예제만 가지고 합격시킨 회계사들이 엄청 많아. 왜냐면 맨 마지막에 5과목을 한꺼번에 시험 쳐갖고 붙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 그러면 내 과목 공부 시간을 줄여놔야지 다른 과목을 같이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예제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 그래 예제에서 풀 수 있는 것만 시험장에서 풀어. 그러면 딱 100점만 풀고 100점 다 맞고 그냥 나와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과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고 내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 군대 남학생들 군대 갔다 왔잖아.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죠. 알게 되잖아. 내 인생에 이제 전문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좀 체력이 짐승 같고 체력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긴 좋습니다. 짐승 같으신 분들은 공부하세요. 근데 저는 최소한 요거는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챕터가 24챕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챕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놔. 어떤 챕터는 복습하는 날 요걸 한 거고 다 한 거고 어떤 챕터는 복습할 때 요것만 한 거야. 그러면 요거 못했다는 거 그냥 표시만 해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2회독 할 때 그 부분은 연습 문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라. 요건 꼭 하고 와라. 자, 그 다음에 교재 소개 드려야죠. 제가 다른 교재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자, 교재는 해커스 자, IFRS 중급팩에 상과 하를 쓸 거고요. 제가 회계 원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 국립대학교 교수님하고 공저를 썼죠. 빨리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쓰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근데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랑 그다음에 객관식이랑 포인트 책 그다음에 2차 연습전은 다 제가 혼자 썼습니다. 주간된 지는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2019년 5월 23일인데 지금까지 개정돼 반영돼 기준서들 다 반영돼 있어요. 아시겠죠? 고급회계 쪽에서 최근에 좀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강 할 거야. 한두 장 좀 늘어난 게 있는데 제 책 위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자가 김원종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책 사실은 제가 이제 원조은행에서가 같이 학원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강의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만두려는 이유는 책을 쓰기 싫어서요. 제가 원래 다른 분과 공저책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제 혼자 책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쓰려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8권 이거 한번 쓴다고 생각해봐 이거에. 근데 사실 제가 빨리 쓰고 싶었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쓰고 본문을 쓰고 그 본문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만 보고 공부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다 전 내용을 다 포인트로 요약해놨죠. 절마다. 그쵸? 그 다음에 예제는 기출문제를 번영해서 문제를 내거나 제가 다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 예제를 보시면요. 옛날 제가 쓰던 책은 전부 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회계 처리하여. 이게 끝이었어요. 기본서에서는. 근데 지금은 BS와 IS에 미치는 영향, 실전 문제처럼 다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 그래서 2차 책처럼 예제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회계 처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림풀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식풀이만 들어가 있는데 산식풀이 밑에다가 회계 처리 다 써놨고요. 2차 책도 회계 처리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길고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반이 지났어. 그래서 이 책은 제 목숨, 수명 1년 6개월과 바꾼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판이기 때문에 단순 오타는 한 대여섯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조사 오타 같은 거 은는 이가. 그래서 그런 오타들은 좀 있는데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거에 축소해서 써놓은 옛날 책으로도요. 저 무수히 많이 합격시켰기 때문에 이 책은 뭐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책이다. 그래서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1등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뭐 30년 이상 책을 쓰신 분이니까 내가 10년 썼으니까 그분들보다 제가 잘 썼다고는 말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수석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책입니다. 알겠죠? 근데 다른 책들보다 이 책이 한 100페이지 정도 두꺼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독성이 떨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뭐가 100페이지예요? 포인트가 100페이지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2회독 하실 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OX 문제. 자, OX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거 풀기 위해서 푸는 거죠. 이거는 기출 문제와 기출이 예상되는 문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거의 기출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기출이 안 됐던 부분은 제가 만든 문제가 있는데 거의 기출.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는요. 1, 2차 기출 문제를 주관식으로 만들었어요. 1, 2차. 왜냐하면 또 2차 시험만 여러분들 내놓으면 여러분들 복습 시간 현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1차 기출 문제도 좀 넣어놨습니다. 주관식 문제.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처음에는 공부할 때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어차피 본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하실 때는 포인트 보고 예제 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회독 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고 2회독 하실 때는 포인트만 보고 바로 예제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좀 많이 틀리는 게 있으면 본문 정독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다. 제가 예제는 꼭 풀어보려 했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시험은 연습장 두께 여러분들 성적이 비례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가르쳐서 합격시킨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꼭 손으로 풀어봐야 돼. 그리고 이 시험 문제가 이 지금 예제가 2차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요 예제하고 요 주관식 예제하고 요 주관식 요거 공부하실 때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공부를 하시고 요 2차 답안지 CPA 또는 세무사 2차 답안지를 사셔가지고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이제 문제 1 이렇게 써놓고 책에 뭐 물음 1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음 1을 교수님한테 딱 보면서 교수님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5점 줄지 3점 줄지를 결정시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요즘은 답만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답안을 이렇게 쓴 다음에 답안 밑에 풀이 방법을 이렇게 쓰거든요. 답만 쓰면 좀 그렇고 그럼 요 풀이 방법에 뭘 쓰면 돼요? 회계 처리를 쓰든 아니면 산식을 쓰든 뭐 그림 그려도 돼요. 그림 그린다고 해서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셔야 돼. 그래서 요 연습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채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음 1은 당연히 맞고 물음 2는 약간 틀리고 물음 3번은 틀렸어. 그러면 여기 틀린 이유를 적어놓고 재고자산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 4단원 재고자산부터 예제 1번부터 예제 12번까지를 이걸 보관해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2회독 할 때 똑같은 문제를 딱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해서 그걸 갖고 있은 다음에 두 개를 다 봐요. 예제. 그럼 틀린 이유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똑같다고. 그걸 3번 정도 해보면 객관식 시간이나 2차 시간에 여러분들 그 실수를 빼먹지 않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거 한 3번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실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자 이론형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 문제가 나옵니다. 제 강의 방법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분은 뭐 이론형 문제는 거의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제끼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해에는요 이론형 문제가 무지 어려서 다 틀리게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계산형 문제가 무지 어렵고 이론형 문제는 무지 쉬울 때가 있어요. 어떤 해에는 계산형 문제가 무지 어렵고요. 어떤 해에는 계산형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합격할 학생이 맞을 것만 맞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난이도가 쉬운 거는 이 둘 중에서 맞고 난이도가 어려운 건 같이 틀리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공부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밑줄을 다 쳐줄 겁니다. 저는 기출문제 다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출제되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세무사나 회계사에 출제됐었다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몇 년도까지 얘기하면 강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 문제는요. 일단 이론 설명을 해줍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런 다음에 이제 예제를 풀어주고 예제에 뭘 해주느냐? 회계 처리를 해줘요. 근데 시험장에서 회계 처리만 하면 좀 시간이 부족하죠. 회계 처리를 풀면 붙는데 지장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야. 회계 처리가 가장 안전하게 붙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객관식 문제를 스킬화 시켜놨죠. 그래서 스킬은 뭐 산식으로 풀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풀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어음의 할인 그냥 계산기로 풀었죠. 대손충당금도 그냥 계산기로 풀었죠. 기억나? 제품 보증 충당금도 결국은 다 계산기로 풀었죠. 맨 마지막에. 그거는 계산기 신공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이제 나는 합격을 무조건 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며칠 간다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약간만 꼬여 나와도 다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꼭 회계 처리를 해보신 다음에 항상 이런 것들은 회계 처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회계 처리 해보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번은. 예제 3번은 회계 처리 해봐야지 여러분들 2차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근데 이걸 안 할 거냐 기본 강의 때문에 옛날에 안 했거든요. 객관식 시간에만 해줬어요. 근데 지금 해요. 왜냐면 객관식 시간에 한 번 보여주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래서 회계 원리 때 조금 보고 중급 회계 때 다 보고 객관식 시간 때 그걸 똑같은 걸 또 봐야지 그때 정도의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거 다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만이 쓰는 신공들을 여기다 많이 넣어놨어요. 옛날에는 이제 공저자였기 때문에 제가 제 신공을 다 여러분들이 필기에 써야 돼. 근데 지금은 제가 썼죠. 그래서 책에
저만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나 산식 풀이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고급회계도 막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저만이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말할 게 있다. 우리 시험에는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1차 시험에 붙으려면요, 적어도 회계학을 105점 맞아야 돼. 이런 전략 되게 안 좋아요. 우리 65점에서 68점 정도 평균 나오면 합격하거든. 근데 회계학 90점 맞고, 상법 90점 맞고, 경제학 80점 맞고, 경영학 80점 맞고, 세법 40점 맞고, 회계학 90점 이하 맞고, 다른 암기 과목을 공부해서 붙는 전략, 저희 때 썼던 전략이 한 20년 전 회계사 시험 볼 때. 그때는 이제 가을부터 준비하면 됐었어. 근데 지금은 2차 시험을 부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1차를 붙어도요, 2차를 2번 떨어져서 다시 1차를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차 공통 과목은요, 좀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목표가,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면 저는 105점 정도 목표로 35개는 맞겠다. 그 정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제학 상법 80점, 90점 맞는 목표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거든. 근데 35점 정도는, 35개 정도는 맞아야 돼. 105점 정도. 그러면 난이도가 상인 게 있고 하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인 게 있다 그랬죠.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요, 상하에서 4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어느 해에는요, 아예 상인 문제가 없었던 해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붙기 더 어려워요. 왜냐면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어려우면요, 다 틀리거든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도 다 틀려. 그러면 여러분들도 90점이고 그들도 90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시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 근데 시험이 쉽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한 105점 맞잖아? 그러면 오래 공부한 사람 130점, 140점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시험이 어렵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다 가르칩니다. 상중하. 아시겠죠? 근데 이런 말을 꼭 해요. 이거는 제가 가르치지만 1차 시험에 나오면 풀지 마세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들어가도 시험장에서 한 5, 6분 걸린다는 거지. 풀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쉬운 거를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 2차 시험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그런 거 2차 시험에 나오니까.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니까 시험 문제 시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또 2차 시험은 제가 가르쳐주는 상하 중, 그래서 중하에서 한 90점 정도 맞고, 상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내가 최선을 다했다, 애국가라도 써서 부분 점수 맞아갖고 한 100점에서 120점 맞아갖고 이제 150점 중에 60점 넘으니까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 문제도 가르치느냐?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실력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못 가르치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 스킵한 거는 객관식 시간에 이제 좀 한번 봤으니까 가르치거나 아니면 2차 시간에 해주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되게 컴팩트하게 가르치고 1차에 딱 나오는 것만 가르치고 조금씩 넓혀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욕먹어요. 왜냐면 이제 부분 합격제가 생겨갖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재무회계만 남은 학생들. 지금 올해도 90명이 있거든요. 내 과목을 붙고 재무회계만 붙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 강의가 전부 다 있어야지 들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가르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요게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중에서 2차 때 대비해라. 그럼 2차 때 대비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OT 끝. 자, 일단 첫 장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나 있죠. 책에 얼굴 있는 책은 처음 봤어, 제가. 충실한 표현인가요? 뽀샵 처리했어. 분식회계를 했다. 자, 머릿말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재무회계 일반론 챕터 1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그 단원이 시작되면요, 그 단원의 목차에서 목차를 다 써주고요, 시험에 뭐가 출제되고 2차 때 뭐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지 다 표시해줘요. 근데 1장은 표시를 안 해줘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시험에 안 나온더라도 여러분들 뒤에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할 때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읍시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재무회계 일반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회계 배우는데 재무회계랑 원가 관리회계로 나누잖아. 우리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나누는데 이게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제가 재무회계 강사니까 재무회계의 뭐 정의가 뭐고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회계의 뜻이 뭔데? 회계의 정의. 그리고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회계를 분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배운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회계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랬지. 누구예요? 기업이. 그래서 우리 기업이라는 말을 교수님들이 어려운 말을 쓰죠. 경제적 실체.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자, 정보 이용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보 이용자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보고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는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로 보고를 할 거고 재무제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실체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기업에 한정된 회계 처리를 배울 거다. 근데 이 기업 말고도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1차 시험에 정부회계 5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 실체가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회계라고 부르는 거고 기업은 영리 추구의 단체죠. 그래서 영리회계라고 하는데 이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그때는 비영리회계라고 해요. 근데 우리 비영리회계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제가 가르치는 분야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식별, 전달, 측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멋있게 써있죠? 시험에 안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를 분류합니다. 회계를 분류하면 누구로 분류하는 거야? 정보 이용자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2단원에 정보 이용자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정보 이용자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고 정보를 잘못 제공하게 되면 투자 의사결정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저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재무회계는. 그래서 이런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한다.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근데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제 경영진 같은 사람이죠. 근데 경영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식화된 문서를 꼭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신제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부를 늘리고 싶어. 그러면 내 부서의 직원이야 내일까지 내년에 손익이 얼마치 예측해와. 그럼 그냥 아무 보고서나 갖다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특수목적 보고서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계획의상, 의사결정, 통지할 때는 우리가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분야는 아니고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면 내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경영자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관리회계 시간에서는 그냥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외부 정보 이용자잖아.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에 돈을 투자하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식을 통해서 기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주주와 채권자라고 불렀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또는 투자자와 채권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 우리 시험의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 밖에 기타 채권자였는데 올해 그 밖에 채권자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됐죠? 자,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재무회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옛날에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요 뜻을 좀 알아야겠죠. 옛날과 바뀐 거. 그래서 이제 BS를 그려보면요. BS가 뭐라고 했어? 재무상태표라고 했죠. BS의 대변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자금의 조달 측면을 얘기한다 그랬고, BS의 차변은 자금의 운용 측면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옛날에 이제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 부채에 대한 지분을 채권자의 지분이라고 했던 거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지분이니까. 옛날에 자본의 지분을 투자자의 지분 또는 주주의 지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채를 좀 개정 과목을 나눠보면 이름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뭘로 달라지냐? 부채 중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를 뭐라고 합니까? 차입금이라고 하죠. 그럼 차입금은 누구의 지분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지분이죠. 대여한 사람의 지분. 그래서 여기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여자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돈을 꿔서만 부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기업에서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부채가 발생하게 되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받는 기업은 물건을 싸게 살 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채무를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하죠.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야. 그리고 상품 이외의 자산,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건 돈을 꿔준 건 아니죠. 돈을 꿔준 건 아니잖아. 그냥 외상 준 거잖아. 그러니까 신용을 제공한 거지.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그래서 신용을 제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밖의 채권자라고, 대여자랑 구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은 회계 처리하면 자본금 또는 이제 주발초로 회계 처리가 되죠. 이건 이제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죠. 투자자라고 불렀었고, 옛날에는 그래서 요거 투자자, 얘네들을 채권자라고 그냥 묶었었는데 요거 나눠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꼭 지분 상품에만 투자할 필요 없죠. 우리 금융자산에서 배웠잖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또 채권 시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입장에서 사채로 회계 처리가 되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투자 사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채무 상품에 투자한 사람과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을 투자자로 이렇게 범위를 바꿔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용어들을 지금 이해하시려면 요거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요 앞에 요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우리는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봐야 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도 재무제표 봐야겠죠. 그래서 그 잠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책으로 좀 정리할게요. 봤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치라는 것만 밑줄 치세요. 자, 1-2페이지 볼게요. 제 책 말씀드렸지만 좀 개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사게 안 만들려고 챕터별로 번호를 적어놨어요. 자, 회계의 정의 보시면요. 박스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박스. 밑줄 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회계의 정의 알아둬야 돼.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과 똑같죠?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쵸?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시험엔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게 회계 정보를 보는 사람은 이제 경영자도 있거든요. 경영자는 내가 시키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어.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내가 문서를 증빙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든 만들어 달라 그러면 되잖아. 경영자는 그냥 내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 일반 대중 같은 사람들도 필요해요. 저도 이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 근데 나는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회사가 좀 재무제표를 잘못 만들더라도 피해를 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무제표가 잘못돼서 분식회계, 예를 들면 뭐 이익이 과대 표시됐다. 그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만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고, 나머지들은 다 그 밖에 기타의 정보 이용자입니다. 정보 제공자는 기업인데 그림 한번 보세요.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만 주요 정보 이용자다. 왜? 돈을 직접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의 정보 이용자에는 정부와 규제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재무제표 봐야 될까요? 물론 우리 재무제표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세법 입문 배운 사람들은 세무조정을 해서 그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때 재무제표가 있어야 세무조정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고, 경영자는 이제 계획, 의사, 결정 통제하려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어. 재무제표 왜 봐야 돼? 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데 계속 다닐 거야? 그래서 임금 협상이나 이직이나 퇴직을 위해서 재무제표 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일반 대중은 그냥 우리나라 경제 추이를 보고 싶어서, 아니면 뭐 논문 쓰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 보는 거죠.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만 시험에 나온다. 자, 혹시나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온다면요, 양가로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그 부분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만 별표 쳐놓고 거기는 밑줄 칩시다. 양가로 1번. 여기 지금 양가로 1번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것만 기준서 문구예요. 나머지는 제가 쓴 거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이 문장 다시 나와. 제가 쓰려다가 어차피 똑같이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써놨어. 자, 볼게.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또는 매도 등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회계 정보 이용자잖아. 요거 설명한 거야 지금. 투자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지분 상품의 투자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을 우리가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고, 사채에 투자한 사람을 우리가 채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인데, 내가 한 당기순이익 100억일 때 벌었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20억이야. 그러면 이제 계속 보유해야겠죠. 이익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근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그럼 매도해야겠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BS와 IS 본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대여자는 뭐한 사람? 자금을 대여한 사람. 그래서 대여 의사결정. 그래서 여기 대여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얘네 둘 얘기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돈은 꿔준 건 아닌데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옆에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그래서 대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그럼 이 사람들은 돈 꾼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 받고 싶은 거야? 우리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뭐 받고 싶은 거야? 배당 받거나 매매 차익 얻으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자들은 원금과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문장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을 때 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 책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읽힐 거예요. 이제 읽히죠? 원래 이 문장이 잘 안 읽히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규제기관이 밑줄 칠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네들 세금 걷기 위해서 넘어가. 자, 경영자. 내가 어떤 사업부에 신규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사업부 중에 어느 부분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할 것인가, 그런 거 결정하기 위한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계획, 의사결정, 통제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들을 거야. 그때 들으면 그냥 이해가 가, 이 문장. 그러니까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이야. 종업원들은 이제 이직이나 급여 협상 하려고 하겠죠. 저도 사실은 이직을 4번 했거든. 맞나? 3번 했다. 3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장으로 있는데, 첫 번째 이직은 제 본의가 아니었어요. 저희 와이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고, 그래서 그 내 본의가 아니야. 나는 거기 다니고 싶었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두 번째 이직도 제 본의가 아니었고요. 와이프가 너무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자기 우울증이 온다 그래서 이직을 했고요. 세 번째 이직은 이제 좀 이게 제 본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수의
그 전망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그만뒀지. 제가 교수가 됐을 때는 정말 전망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인구가 반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이 그냥 망해야 돼요. 지금 수험생보다 대학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60세까지 못 다닐 것 같아서 이제 그만뒀지.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할 때 내가 우리 학교 재무제표를 이제 본 거죠.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에요. 일반 대중은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성장충이 활동 범위, 최근 경영활동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1-4페이지에 제일 포인트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따라서 거기 한번 밑줄 칠게요. 자,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여러분들 거기 기타 X 치세요. 이거는 이제 내 실수가 아니네. 그 밖의 채권자야. 기타 채권자를 용어를 그 밖의 채권자로 바꿔놔서 내가 책을 쓴 다음에 그 수정한다는 거에서 나왔네. 그 밖의 채권자야.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할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셋째 시간이나 넷째 시간에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는 회계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수요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 목적 보고서가 아니라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의 분류예요. 회계의 분류는 뭘로 한다 그랬어? 이 정보 이용자로 나눈다 그랬어.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자,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양가로 1번 재무회계 굵은 글씨만 한번 찾아볼래? 제일 마지막에 따라서. 자, 재무회계는 다수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회계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지금 먼저 설명한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6페이지. 자, 포인트 그것만 볼게요. 앞에 내용을 요약한 거야. 앞에는 이제 서술식으로 써 있고 회계 분류 포인트 그것만 볼게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때 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우리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돼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겠지. 그것을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재무보고서. 근데 이것은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을 회계 원칙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우리나라는 못 쓰는 거야. IFRS, KIFRS.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 우리 분계는 언제 하는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를 가지고 BS와 IS 만들었죠. 그래서 과거에 발생된 거래를 가지고 BS, IS 만드니까 이 정보는 과거지향적인 정보가 맞습니다.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잘 담지 않잖아. 그리고 보고 시기는 1년에 한 번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한 번 그려야 된다 그랬어? 3개월에 한 번. 그것을 중간 재무보고라고 한다 그랬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지. 우린 이거 배우고 있다. 근데 이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회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없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보고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재무제표 같은 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 보고서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으면 구두로 받아도 되고요. PPT로 받아도 되고요. 프리젠테이션. 그렇게.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는 이것도 물론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사업부별 성과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무언가 의사결정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죠. 왜냐면 사장이 물어볼 거거든. 내년 손익 얼마나 될 거야. 그럼 그거 보고해야 되거든. 예측치. 그리고 이제 수시보고죠. 매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시킬 때마다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죠. 외부한테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요런 시험 문제 요즘엔 안 나옵니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배웠냐면 회계
정의 배웠어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그 회계를 분류하려면 정보 이용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 빼고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타 채권자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주요 정보 이용자는 누구죠?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했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구분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그나마 공부할 거. 요거는 공부해야 돼. 회계의 역할. 요건 기출이 됐었어요. 2010년도에. 우리 IFRS가 2010년도부터 우리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 첫 해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제가 가르쳐야 되느냐? 기출문제집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데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저는 이 1단원은요 앞으로 10년간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그냥 중요한 부분으로 빨리빨리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2단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기출문제니까. 그러면 회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사회적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인 한국의 기업에 한국 나라의 돈은 한정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한테 먼저 투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손익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그럼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순이익률이 나올 거야.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판 거 중에 이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 기업은 S그룹인데 뭐 핸드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51%야. 이 그룹은 뭐 빙글 뭐 하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당기순이익률 구해봤더니 한 10%야. 그럼 돈이 먼저 어디로 투자가 돼야 돼?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으로 투자가 돼야겠지. 자, 그걸 확인하려면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재무제표가 제대로 공시되면 회계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이 경제학에 비해서 나중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경제학의 학습 목표가 회계학에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외부에 있는 돈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텔레콤, 국민은행, 우리나라에서 이익률이 높은 기업 위주로 계속 먼저 들어가겠지? 그리고 적자가 나는 기업한테는 돈이 안 갈 거야. 그러면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러면 이렇게 기업 외부에 있는 돈이 기업한테 와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받아요? 전문 경영인이 받는 거지. 그쵸?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받았어. 삼성전자에 100억이 들어왔어.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사업부가 있어요. 저 스마트폰인지 알아요. 알겠죠? 그냥 용어는 용어라고 기억해. 스마트폰 사업부와 반도체 사업부가 있어. 근데 이익률이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스마트폰보다 반도체 사업부가 높죠. 그러면 어느 쪽에 먼저 투자해야 돼? 스마트폰 사업부보다는 반도체 사업부에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을 스마트폰 사업부에 투자를 하겠지. 그러면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무제표 그냥 기업 전체의 재무제표만 지금 그리는 거 배우잖아. 여러분들 기업 실무에 가면요 반도체 사업부의 재무제표,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의 재무제표, 그리고 백색가전의 재무제표, 요 세 가지가 다 공시가 됩니다. 다 관리하고 있어요. 기업 내부에서는 관리회계 목적으로. 근데 우리가 공시할 때는 세 개 다 합쳐갖고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막 거래해. 그럼 얘네 둘 거래를 없애야 돼. 내부 거래를. 그래서 고급 회계에서 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쪽이 돈 제일 많이 벌구나. 그러니까 이쪽에다 돈을 배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기업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주죠. 회계학이.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정부는 두 가지야. 돈을 거둔 다음에 돈을 쓰는 거야. 정부가 돈을 걷는 거. 정부의 수입을 뭐라고 하냐면 세입이라고 해요. 세입. 뭐라고 한다고요? 세입. 거의 98% 이상이 세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금. 아시겠죠?
그다음 나머지 2%는 여러분들의 벌금이에요. 잘 안 내죠. 가끔 이제 벌금. 그다음에 나머지 쓰는 건 세출이죠. 세출은 거의 다 이제 복지 정책에 쓰는 거죠. 국가에서 드는 뭐 사회 기반 시설 만들거나 아니면 복지 정책, 아니면 지금처럼 우한 폐렴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108억 쓴다며 지금. 여러분들 다 치료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지 세금이 얼마 들어올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업의 재무제표가 도움을 줘요. 됐죠? 자, 이게 2010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어떻게 출제됐었냐면 다음 중 회계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역할과 기능이 똑같다는 거, 동의어라는 거 모르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에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기능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회계의 역할을 물어봤어.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회계는 기업의 외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기업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 회계는 기업 실체 간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실체 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경제적 실체 간, 그게 기업 외부를 의미하는 거고, 경제적 실체 내, 그게 기업 내부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출제됐었다고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 자, 요거 시험에 이제 앞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2010년도에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요게 없었거든. 근데 요 개념이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다시 들어가 버려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자, 이건 설명했죠, 제가. 아까도 설명했어요.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의 대변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파이낸스 얘기하는 거야. 파이낸스. 그리고 요쪽은 경영자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는지. 자, 그러면 요쪽이 부채가 있고요. 요쪽이 자본이 있고 요쪽이 자산이 있죠. 차변이 자산, 대변이 부채와 자본이라고 했어. 그래서 요쪽의 지분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대여자,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용어가 개정되니까 입에 잘 안 붙네. 그냥 저는 채권자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주주야. 주주죠? 그럼 이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기업 외부에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잖아.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니까 이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얘네한테 기업에 맡긴 게 아니라 전문 경영자한테 맡기게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채권자나 주주가 경영자한테 돈을 맡기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금 수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영자가 돈을 받죠. 그러면 차변이 자금의 운용인 이유는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 만약에 은행이자가 제일 높으면 예금에다 투자하면 되는 거고, 내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으면 상품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내가 공장을 짓고 싶으면 토지하고 건물 지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주식 투자 잘하는 워렌 버핏이면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자금의 운용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걸 잘 썼는지 경영자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막 보고하면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 결과를 보고해야겠죠. 그것을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수탁책임의 보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투자자나 채권자가 경영자에게 자금을 수탁한 것에 대해서 자금이 효과적으로 관리했는지 다시 보고하는 기능을 수탁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회계 원리 때 배웠죠. 저랑 공부한 사람들 내가 강의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학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수탁책임의 보고 기능을 하게 되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해. 정보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정보가 많은 어떤 한 사람한테 치우쳐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정보 비대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람이 두 명 있죠. 첫 번째는 경영자가 있어요.
자, 이쪽에는 누가 있어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저 팔 아파요.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누가 더 강해요? 경영자가 더 강해. 이렇게 정보가 경영자한테 더 많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보 비대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보 비대칭을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를 통해서 결과 보고를 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어요? 해소될 수 있죠? 네. 아니 이게 정보가 이렇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뭐를 제공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이 사람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정보가 비슷해진 거지. 그러니까 회계의 기능 중에서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해소될 수 있죠? 요게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맞는 문장으로 출제되겠네. 이게 답이었고 저기 앞에 있는 요게 두 번째 문장. 요 이해 가죠? 근데 이 정보 비대칭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 의사 결정 전에 정보가 불균형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의사 결정 전에,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공시하게 되면 역선택이 또 해소될 수 있겠네. 역선택은 회계학보다는 경제학 시험에 먼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냐면 경제학 시간에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야. 난 구매하고 싶어. 그럼 판매자가 정보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요. 구매자가 더 정보가 많아요. 판매자가 더 많죠. 그래서 고장난 차인데 나한테 파는 거야. 그럼 나는 좋은 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사지 못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죠. 그 시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의사 결정 전이야. 차를 사기 전. 자, 두 번째 정보 비대칭의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정보 비대칭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경제학에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도덕적 해이도 해소할 수 있어. 요거는 뭐냐면 의사 결정을 이미 한 후에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공시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거지. 요건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대부분 다 보험 시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계사에 합격하잖아? 그러면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금융기관에 많이 가잖아. 왜냐면 금융기관이 제조업보다 월급이 좀 더 비싸죠. 아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초봉이 높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제조업보다 10년 먼저 퇴직하죠. 하여튼 뭐 초반에 땡기든 나중에 땡기든 여러분들이 맘대로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험회사에 많이 가입하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이 보험에 가입하라 그래.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나한테 보험에 가입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보험에 가입했어.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직업이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서 맨날 담배 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나를 가입 안 시켰어야 되는데 이미 가입을 시킨 다음에 내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의사결정 후에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죠. 나 일찍 죽을 거니까 보험금 나한테 줄 거 아니야, 비싸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회계학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회계학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식회계를 해서 실제 손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었던 거야. 그건 역선택이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장이 내년도에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대. 그래서 유상증자 하겠다. 그래 100억 공시를 했어. 그래서 내가 100억만큼 중에서 한 50% 50억 줬거든. 그랬더니 그거 갖고 날랐어. 그게 이제 도덕적 해이야.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뭐 계열사를 취득한다거나 이런 거. 의사결정 후에.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이 기업 외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지만 기업 내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역선택 해소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해소할 수 있다. 정보 비대칭 해소할 수 있다. 다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한 문장은 뭐였냐면 정부가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가 딱 틀린 문장이었어. 그게 기출 문제였어. 내일 풀게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인데 기타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부는 이제 뭘 걷어요? 세금을 걷어야겠죠. 물론 이 재무제표, 기업이 만든 재무제표를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소득 금액으로 바꾼 다음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원재운행회사한테 배우세요. 그렇지만 그 바꾸기 전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아직도 안 배웠어? 법인세? 네, 배웠죠? 네. 이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점점. 네, 무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의 책정. 네, 저는 곱게 자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회계 원리 때 지하철 한 번도 안 타고 다녔다고. 농담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 요금은 지금 뭐 1200원이라고 한다면 저 지금 집에서 오면 1200원 찍히더라고. 1200원이 아니라 1500원, 2000원을 받아야지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안 나거든. 네, 그래서 2000원과 1200원 자체의 차이가 한 800원 정도 더 받아야 돼. 근데 이걸 왜 안 올리냐면 이걸 올려버리면 뭐가 올라?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물가로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책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요 800원에 대한 한 10년간의 이제 적자는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다 보존해 주게 됩니다. 그쵸? 결국은 여러분들 세금으로 보존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존경하며 살아야 돼. 아니 나는 세금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내. 내가 막 팍 내려면은 더 벌어야 되는데 나 원래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 원재운행회사를 존경해. 나보다 한 두세 배 낼 거야. 난 일하기 싫어서. 그래서 일 다 그만뒀다 그랬지. 이제 중국 회계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회계의 역할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객관식 시간 때 요거는 꼭 한번 풀어보게 되겠지만 풀어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업 외부, 기업 내부, 정부 모두 다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우리 시험은 기업 외부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경제적 실체 간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은 채권자나 주주가 경영자에게 돈 맡긴 것을 재무제표에 의해서 결과 보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돼. 이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이 수탁 책임의 보고 기능이 어떤 것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 존재하느냐.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 때문이야. 그걸 크게 정보 비대칭이라고 해. 왜냐면 경영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 비해서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공시해서 표시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의사결정 전에 정보가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을 역선택. 그 다음에 의사결정 후에 다른 내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 이해 안 가면 지금은 여러분들 경제 아직 안 배운 사람도 되게 많잖아. 잘 이해 안 가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혼이에요. 그냥 결혼이에요. 결혼. 나는 우리 와이프랑 왜 결혼했냐면 내가 모태솔로라 그랬지. 나 원판 진상이잖아. 원판 진상 기억해야 돼. 우리 2차 시험에 나오잖아.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고 처음 듣는 사람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태솔로잖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왜 좋았냐면 우리 와이프가 되게 착해요. 정말 저한테 잘해줬었어. 연애할 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못 만났어 내가.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잔소리가 엄청 심해. 나 몰랐던 거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덕적 해이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 결혼할 때는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다 줄게 그랬는데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집에서 설거지랑 빨래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누워서 뭘 봐요? 유산슬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놀면 뭐하니 안 봐요? 근데 유일하게 보는 프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통제에 합리화는 세금과 공공요금 책정 등의 우리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밑줄 칠게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나마 그래도 봐야 되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는 1-6페이지에 회계의 역할에다가 별표 쳐놓고 제목 4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그건 봐야 된다. 자, 제목에다 밑줄게요. 1번 양가로 1번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거기다 그냥 밑줄 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업 외부의 자원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에 기업 내부의 자원 밑줄 치고 동그라미 3번 정부에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에다가 밑줄 치고 제목에다가 제목이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은 정의는 알아야 돼요. 7페이지에 첫 번째 줄 끝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란 경영자가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수탁받은 자본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요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결과 보고하는 기능을 말한다.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개입 문제를 해소시켜준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 문장씩으로 나왔다니까 그냥. 정보 비대칭 동그라미, 역선택 동그라미, 도덕적 개입 동그라미 치고 그거 해소시켜준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다 경제학적 얘기니까. 네. 근데 회계학적으로 역선택에 예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역선택의 해소 동그라미 2번에 예를 들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치지 말고 이거는 한 기업이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의사결정 전에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익을 부풀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죠. 이런 예예요. 의사결정 전. 도덕적 해이. 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기업에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업자금으로 쓴다 그랬는데 경영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되게 이런 경우 많아요. 나는 자원 개발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기업에 딱 투자하고 나면 자원 개발, 러시아의 자원 개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쓰레기 회사들이죠. 그런 기업의 인차지가 된다. 회계사가 돼서 퇴사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설명해 줄게. 쓰레기 아니면 퇴사를 준비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적정 의견 거절을 막 날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밑줄 쫙 치고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세금 동그라미 쳐놓고 공공요금의 책정.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세금 동그라미 쳐놓고 공공요금의 책정. 다 설명한 거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봤을 때는 표 봐봐. 표.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읽는데 시간 엄청 걸리잖아. 경제적 자원 효율적 배분, 기업 외부, 기업 내부, 정부.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연속된 문제 해소. 그 다음에 사회통제 합리화, 세금 공공요금 책정. 딱 보면 우리 기출문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처음 공부하실 땐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공부할 땐 포인트만 봐도 거의 시험 붙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3절. 힘들죠? 강의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분, 우리 4시간 수업하는데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죠. 저희 학원 강사님들은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해서. 근데 다른 학원 강사님들은 한 75분에서 85분 강의하고 15분 쉬고 이렇게 3교시로 하거든. 나는 상황 봐서 할게요. 좀 주제가 연결되는 주제면 3번 하고요. 웬만하면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다음 나갈게요.